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지우 작가님의 에세이 너는 나의 시절이다 입니다. 출판사는 포르체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제 의지로 극복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덥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같이 이 더위를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프롤로그를 먼저 읽어드리고 이 책의 일부에 속해 있는 글 몇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프롤로그 사랑의 습작.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지 부담스러운 데가 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사랑을 이야기해도 좋은 사람인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곤 하는 것이다. 과연 나는 사랑을 말할 만큼 충분히 잘 사랑하고 있을까? 난 앞으로도 사랑이라는 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랑 이야기를 실컷 써놓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되진 않을까 싶은 두려움 같은 게 있다. 스스로 사랑의 고수라든지 이미 살면서 멋진 사랑을 해낸 사람이라고 믿으면 모르겠으나 나는 스스로 사랑의 습작생일 뿐이라고 느낀다. 내가 매일 사랑하고 있다면 그저 매일 사랑을 연습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어제도 나는 사랑을 실패했다.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충분히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고 성심껏 다정하지 못했고 잡념에 사로잡혀 눈앞에 있는 사랑을 놓친 순간도 있었다. 그렇게 매일을 돌아보면 나는 매일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 그저 내일은 조금 더 잘 사랑해야지, 미안하다 말하고 고맙다 말하고 또 조금 더 사랑해내야지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다. 내게 주어진 하루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나 자신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싶지만 나는 사랑에 매일 성공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나쁘끄러운 일이고 약간 오만하거나 모험을 하는 일처럼도 생각된다. 그럼에도 내가 이 시절, 오늘 하루 언제나 무엇을 가장 쓰고 싶냐고 묻는다면 역시 사랑을 쓰고 싶다. 사랑을 잘 해내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일 조금은 더 나은 사랑을 하길 바라며 사랑을 생각하고 싶다. 어제 내가 해냈던 작은 사랑의 조각을 기억하고자 사랑을 적고 싶다.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랑의 경험은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부르는 것을 누군가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책에 내가 담아낸 사랑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와닿을지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다소 이질적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그 무엇을 사랑이라 부르고 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설레거나 들뜨고 어딘지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따뜻해지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내가 써낸 이 이야기들도 그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각자 달라서 무어라 딱 말하기 어려운 그 사랑이라는 것의 한 조각들일 것이다. 이 책에는 그런 사랑에 대한 기록을 담았다. 때론 너무 사랑하여 잊고 싶지 않았던 순간의 의미에 대해, 때론 잘 사랑하는 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때론 더 잘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 쓴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모았다. 이 이야기 중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당신의 사랑 이야기에 닿는다면 어쩐지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 것 같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도 당신의 사랑도 어디쯤에서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만남의 장소가 여기 에세이들이 모인 작은 집이어도 참 좋을 것 같다. 1.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온기.
사랑과 이해의 관계. 당신이라면 왠지 나를 이해해 줄 것만 같았어요. 사랑과 이해를 때려야 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 모두 다른 이에게서 빗나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런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여줄 누군가에게 갖는 기대는 곧 사랑이 된다. 그라면 오직 그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것이라는 믿음은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되곤 한다. 사랑과 이해의 관계는 반대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라면 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역시 사랑이 싹트는 토양이 된다. 난 다른 누구보다 그를 잘 안다. 무엇보다도 그와 나의 묘한 공통점 때문에, 그에게서 느끼는 동질감 때문에 그를 안다고 느낀다. 내가 당신을 알아줄 수 있다는 이 특별한 느낌은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일 거라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나만이 당신을 알고 내가 당신에게 필요하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측면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단지 사회적으로 빛을 받는 이들을 선망하면서 사랑하고, 또 누군가는 그가 보장해줄 물질적 풍요 때문에, 혹은 그가 가진 동시대적이고 외면적인 매력 때문에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늘 사랑이 이해와 맺는 관계에 이끌림을 느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을 때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다른 종류의 사랑과는 다소 차이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바로 그런 이해받음과 이해해줌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린 스스로 보다 나은 인간이 되며 삶 자체가 보다 부드러운 지평으로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사랑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짐과 관련되어 있고, 받아들여짐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이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고, 어떤 사랑은 거짓이라든지, 어떤 사랑은 더 좋은 사랑이고 어떤 사랑은 나쁜 사랑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말할 순 없다. 다만 많은 경우 사랑을 대하는 태도 자체는 각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스스로의 삶을 보다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며 보다 온전한 이 삶 속에서의 자기 자신으로 성숙해가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은 그에 부합하는 무엇이 된다. 그럴 때 사랑은 늘 더 큰 것을 이해하고 이해받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해받고 싶은 욕망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혹은 누군가를 진실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나는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쩐지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응원하는 마음이 든다. 그들이 이해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해받고자 하는 심정을 나 또한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마음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삶의 진실을 향한 여정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늘 그렇게 믿어왔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우린 이해하고 이해받기 위해 살아가며 사랑한다. 사랑이 하는 일들. 삶에는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다.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고, 세상과 맞서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 싸움이 너무 버겁게만 느껴질 때, 무언가 손에 쥐고 싶어서 애쓰고는 있는데 삶에 확신이 들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하루하루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만 들 때, 삶이 이어지곤 있지만 어딘지 지지부진하게만 느껴지고 삶이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면서도 그저 관성대로 다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나날들이 이어질 때, 그럴 때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만나는 듯하다. 매일 홀로 세상과 너무도 처절한 싸움만을 이어가면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겨우 스스로를 붙잡고 있을 때 만나게 된 사랑은 기적처럼 느껴진다. 세상에 나를 좋아해주고 반겨주고 나 같은 인간도 아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삶에서 사랑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일 것이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그저 이 드넓은 세상에서, 이 거친 현실에서,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생긴 것일 뿐인데 어째서인지 삶이 새로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삶을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지 않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닌데 그저 다 괜찮아진다. 내일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호할 때 알게 된 한 사람의 존재는 삶의 표지판이 되어준다. 나의 고민이나 불안을 온전히 들어줄 존재이자 내가 가장 귀 기울여 듣게 되는 말을 해주는 존재가 생긴 것이다. 혼자였다면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며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겨우 버텨나가는 하루였겠지만 이제 어느 쪽이든 삶을 결정할 만큼의 힘이 생긴다.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내겐 이런 꿈이 있어.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가도 좋을까? 내 생각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겐 그것이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면 내 생각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조금은 다른 길을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다르지 않다. 그저 관성 어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른 채 삶을 의무적으로 이어가고 있을 때 만나게 된 사람은 내 삶의 더 중요한 부분을 깨우치게 한다.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시간,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인생의 모양 같은 것들에 홀리게 만든다. 삶에는 무엇이든 더 좋은 목적이랄 게 생긴다. 너와 함께 더 많이 여행을 하고 싶어. 너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거닐고 싶어. 너와 함께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단단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 너와 조금 더 넓고 높은 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이미지가 삶에 들어선다. 아마 사랑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나 싶다. 사랑이라는 게 어느덧 그저 얼마나 스펙 좋은 사람들을 잘 고르냐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세상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진짜 사랑 같은 것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진짜 사랑이 삶에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토록 사랑이 소중하여서 삶의 진실을 엿보는 듯한 마음을 전해주는 사랑이라는 걸 하고 있을 것이다. 삶이란 의존하는 것. 삶이란 혼자서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갈수록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느낀다. 삶은 너무나 철저히 서로 의존하는 일이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어느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청년 시절에야 혼자 살고 혼자 돈 벌면서 혼자 만족하고 그렇게 영영 오로지 나로서만 살아간다고 믿었지만 살아갈수록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서로를 도와야 하고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사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물어보고 요청하는 일이 나에게 그리 익숙하진 않다. 그보단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타인도 나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단독자적인 생활 방식이 언제나 편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지금까지의 내 삶은 온통 여기저기서 내밀어주는 손길들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느꼈다. 그럴수록 나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삶이란 홀로 고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일에 가깝다. 물론 그러한 손잡기가 꼭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니다. 시절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러다가 또 시절과 함께 떠나보내는 일이 오히려 더 잦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 없이는 그 시절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모로 느끼게 된다. 더 이상 잘 연락하진 않지만 내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학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존했고 그들을 좋아했는지를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다. 그 시절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지금에는 그 이전에 없던 사람들이 서로 기댈 어깨가, 들어줄 귀가, 때론 토닥여줄 손길이 되어준다. 삶이란 홀로 고고히 서 있는 바탕 위에서 타인들과 적당히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절실히 타인들에게 기대어 있는 것이다.
매 시절마다 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시절이, 그 시간이 사라지고 정이된다. 영원한 인연은 없기에 그들 또한 곧 멀어질 테지만 그래도 한 시절을 그들에게 의지하며 돌다리를 건너가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라는 존재의 배를 타고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절마다 각기 다른 타인이라는 배를 건너타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린 자아의 확고함을 너무 믿도록 길들여져서 이런 생각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그런 자아는 환상일 것이다. 타인 없이 홀로 존재하는 그런 자아는 없다. 내가 당신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렇게는 삶 자체가 성립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의존하고 또 타인이 나에게 의지하는 일도 받아들인다. 우린 이 시절 같은 배를 탔고 서로에게 의존하도록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 시간을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절이 지나면 또 당신을 다른 곳으로 떠나보낼 것이다. 그러나 삶이란 보다 광대하리만치 관계적이어서 이 시절 내가 기대고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라고 믿게 된다. 나를 있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종종 생각난다. 그들이 곧 내 삶이었고 나였던 것이다. 그 외에 별도의 나란 존재할 수 없었다. 내가 남긴 글들조차 그 글이 닿은 당신들에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매 시절마다 다른 그 당신들에게 말이다. 마음을 여는 일에 관하여 사람의 마음에는 다소 이상한 데가 있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일들이 있곤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들 누가 제대로 이해하겠어. 그저 알량한 동정심이나 베풀고 말겠지.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이해하는 척이나 하겠지. 누가 나의 고유한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식의 생각이 거의 평생 이어지기도 한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고 고해성사를 하고 심리상담가를 찾아간다지만 가끔은 그 모든 게 바보 같아 보이기만 한다. 어째서인지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난 도저히 이해받을 수 없을 것만 같다. 어쩌면 일종의 타인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법한 자기 생각의 메비우스 띠 같은 것 속에 갇히는 일이 삶에서 몇 번쯤은 일어나는 듯하다. 왠지 남들과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받는 것만으로도 모욕같이 느껴지고 참을 수 없고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만 같은 경험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 대해서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더 감추고 숨기면서 더욱 타인들을 불신하면서 끝까지 자기 안의 상처와 기억을 품고 이 세상을 적대시하는 일까지도 일어난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과 자아를 다루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청년 시절 나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내가 겪는 고뇌 같은 것들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란 어디에도 없을 거라 믿었다. 사람들이 흔히 모이는 술자리에서는 물론이고 자기 상처를 고백한다는 종교 공동체에서의 시간이라든지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는 선배 어른들과의 자리에서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대단하고 복잡한 경험들을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자기 안에 깊이 빠져드는 데 습관이 되어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불신하곤 했다. 내가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믿었던 것은 연애가 거의 유일했다. 나에 관해 무한히 이해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란 그래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비로소 이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아무리 사소한 감정이나 생각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삶에서 유일무이한 순간들을 이루지 않았나 싶다. 나의 밑바닥 근처에 있는 마음, 욕망, 오만, 죄책감, 우월감, 열등감, 모욕감, 의연함, 공격성 같은 것을 서로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람은 바로 그런 순간을 서로에게 만들어주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비로소 자신의 삶도 시간도 마음도 온전히 내어주는 것 같다. 영성으로 가득한 어느 성직자 앞에서 눈물로 고해성사를 하거나 학식과 감성이 뛰어나다는 현인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거나
전문적인 치료 기술을 배웠다는 사람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 마음을 내어놓거나 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타인의 진심 어린 사랑 혹은 상냥함 앞에서만 비로소 마음이 열린다. 이 사람은 내게 참 다정하구나. 이 사람의 상냥함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거나 대단한지를 떠나서 비로소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서로의 상냥함 앞에서 비로소 방패와 창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며 삶을 적대시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아마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욕심이나 정복과 승리가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평생의 상냥함을 찾아 나서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살아가면서 틀어막히는 마음들이 어느 시절마다 만나는 인연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마음과 마음이 닿고 그리고 다음 시절로 건너가고 자기 안에 갇혀 쌓인 타인들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며 삶의 다정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삶일지도 모른다. 삶이 그런 것이라면 꽤나 살만한 멋지고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 셈이다.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 삶에는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것 같다. 내가 대단하다고 우러러봐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성을 알아줄 사람 말이다. 서툰 솜씨로 차린 음식이어서 실제로는 형편없을지라도 그 마음과 시간을 알아주는 사람. 유려한 필체나 문장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정성을 담아 꾹꾹 눌러 쓴 편지에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비싸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해 고른 액세서리 하나를 받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 이처럼 나의 시간과 마음과 애씀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혹은 두어 명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의 애씀이나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쫓거나 끝도 없는 것을 욕망하는 일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나 자기 삶의 애씀이나 정성을 매일 확인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거대한 것을 인생 내내 쫓게 된다. 물론 그런 사람 중에서는 실제로 삶의 작은 인정이나 사랑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과한 욕심을 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을 확인받고 오늘 속에 마음 한 움큼이라도 머물 여지가 있다면 대개는 그 삶이 너무 허망한 곳으로 흘러갈 일은 적어지는 듯하다. 매일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애써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존재란 그래서 참으로 소중하다. 대개의 삶이란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토닥여줄 사람 몇이면 채워지는 것 같다. 그래도 나의 대단함이나 능력이나 위대함보다 나의 나약한 애씀이나 어설픈 정성이나 마음을 다한 작은 순간들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의 존재가 없다면 이 삶도 금방 메마른 낙엽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 부드러움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낸다. 가령 마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어떤 쓸데없는 오름이라든지 기준이나 목적 같은 것들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어떤 관념에 집착했던 이유는 알고 보면 어떤 결핍 때문이었고 내 마음이 충분히 부드럽지 못한 탓이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요량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던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일들까지도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삶에는 몇 번쯤 있게 된다.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의아해하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은 대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서로의 작은 정성 어린 마음들을 포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으며 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서로의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을, 지나가는 시간을 덜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얻어간다면 그 삶은 꽤나 풍요롭고 좋은 삶이 되는 게 아닐까 싶다. 대개 삶이나 사람 혹은 마음의 문제들이란
곁에 그런 동료들이나 친구들 혹은 가족을 두지 못한 데서 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수고로움을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인생에서 몇 명쯤은 꼭 만나야 한다고 믿는다. 고통의 연대에서 시작되는 관계. 타인과 좋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때론 그에 앞서 고통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실 세상에 고통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삶에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기 마련이어서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관계란 어딘지 연약한 관계에 불과한 게 아닐까 싶다. 때로는 타인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다. 나아가 굳이 타인에게 약점을 잡힐 필요도 없고 고통을 과장한다든지 칭얼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쩐지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삶의 고통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란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처럼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대개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놓인 조건을 싫어하지 않고 자기 삶의 선택 속에서 가능하면 온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과장해서 보여준다든지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든지 힘겨움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삶을 긍정하는 일의 밑바탕에는 늘 자기의 어려움을 담담히 인정하는 일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삶을 긍정하고 타인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삶을 한탄하지 않아요. 내 삶이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들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삶도 당신의 삶도 오히려 그렇기에 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삶도 관계도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그러니 사실 행복한 사람들의 연대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고통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나아가 각자의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웃어넘길 수도 있고 오히려 삶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갈수록 서로가 공유하는 삶의 기반이 단단해져서 더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나의 고통이 나만의 것, 내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고통이 발을 딛고선 대지처럼 단단하게 우리 삶을 받쳐준다는 걸 알게 될수록 더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는 듯하다. 그러니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고통에 관해 생각하도록 하자. 삶을 긍정할 때는 그 어려움을 인정하도록 하자. 사랑에 굴복하는 순간.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이 주는 따뜻함과 포근함 때문이었다. 어째서인지 날이 잔뜩 서 있는 것 같을 때 몸에 가시가 돋아나고 매일 칼바람에 얻어맞듯이 살아가는 느낌이 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눈을 보고 손을 잡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가 있을 곳이 여기라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사랑이란 늘 그 순간에서 시작하여 그곳으로 이르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알고 지내는 형은 결혼을 결심한 순간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 한국으로 제대로 귀환하지 못할 뻔한 복잡한 고충을 겪고 한 달여 만에 한국에 겨우 돌아왔을 때 연인이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온통 녹아내려 이대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순간의 기억 때문에 삶을 선택하고 사랑을 결정한다. 사랑이 굉장히 야생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거친 매혹을 뿜어내며 한순간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랑은 자신의 흥분을 폭발시켜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천국과 같은 다정함을, 둥지와 같은 따뜻함을 전해주는 장소 같은 것이다. 나 또한 아내와 있을 때 얻곤 했던 다정한 피로감, 마음이 퍼지게 해주는 안식이 좋아서 시간을 함께 했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 여전히 아내와 있는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다정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삶이 온갖 의무 때문에 피로로 점철될 때면 다정함을 주는 방법도 느끼는 방법도 잊어버리곤 하는 것 같다.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점점 사랑을 이 장소로 불러들이는 일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다정함도 하나의 의례처럼 다정함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과 방법들을 발견하고 이어나갈 필요도 있음을 느낀다. 아무리 바쁘고 피로하고 힘들어도 지켜야만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얼마 전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아이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오랜만에 데이트였다. 연애 시절을 생각해보니 나는 늘 가그린이나 마우스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며 밥을 먹은 뒤에 아내에게 권하곤 했다. 그러면 둘 다 조금 더 상쾌한 기분으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 그 외에도 사소한 배려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데이트할 일이 자주 없고 대개 밖에 나가면 아이를 챙긴다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몇몇 배려들을 잊고 지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그린을 주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필름형 리스테린을 건네주었다. 결국 가그린을 챙겨줄 필요는 없을 듯하여 그냥 가방에 넣어두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미세하게 서로를 챙겨주는 방법들을 그래도 제법 찾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애할 때처럼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다정함을 어느 정도 몸에 익히고 있는 것이다. 서로에게 마실 것을 챙겨준다든지 서로를 위해 살림의 어떤 부분을 맡아 해준다든지 상대를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하는 사소한 일들을 말이다. 그렇게 보면 같이 산다는 것은 그런 몸에 익은 배려의 기술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알고 보면 우린 필수적으로 당연하게도 서로를 계속하여 신경 쓰며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애 때는 다정함이 이례적인 순간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그런 따뜻함은 일상이 되어버려 잘 느끼지 못하곤 하는 셈이다. 오히려 서로에게 다정하지 못한 순간들, 서로를 신경 쓰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며 다소 차가울 수밖에 없는 필요한 순간들이 더 부각되기도 한달까? 그런 시간들을 잘 방어해서 좋은 일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다정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를 챙겨주는 부분들을 늘려나가고 또 이미 배려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가끔 세상에 나서서 된통당하며 서로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곳인지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하루하루 삶을 유지해 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이길 바란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만 바라고 게으를 수 있는 한 게으르기를 원하며 무엇도 하지 않아도 좋은 상태만을 희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스스로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나아가 권태롭고 자괴감이 들며 무엇이라도 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면 피곤하거나 귀찮은 것도 모르고 중독될 만큼 그런 존재감 혹은 인정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방식 자체는 또 천차만별인 듯하다. 주위의 부부들만 둘러봐도 느낄 수 있는데 누군가는 집안일을 하거나 육아를 하는 일이 너무 하찮은 일이라 자신이 이런 일이나 하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산 게 아니라고 믿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가정을 돌보는 일에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느껴서 사회생활을 싫어하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누군가는 대중으로부터 얻는 인기에서 반대로 누군가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게 인정받을 때 스스로를 가장 쓸모있는 존재라 느끼기도 한다.
누군가는 능력 있는 상사로부터, 누군가는 오랜 친구로부터, 누군가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있음을 느낀다.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간절히 얻고 싶은 쓸모의 느낌을 정확한 곳에서 얻지 못할 때 생긴다. 대중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소수 집단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그는 평생 욕구불만에 시달린다. 반대로 대중적으로 아무리 인기 있어도 교수 사회나 엘리트 문단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는 널리 인정받지만 집안에서는 배우자에게 무시당하고 부모로부터도 인정 부족에 시달려 죽을 때까지도 지워낼 수 없는 결핍에 몸부림치기도 한다. 그렇기에 자신이 무엇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며 어떤 곳에 어떻게 속해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지는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알수록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빨리 알지 못하면 종종 인생 전체를 후회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 같다. 아니, 의외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듯하다. 그런데 이것을 인생의 적절한 순간에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아마 인생을 꽤나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무엇과 타협하면 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에는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누군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과 주고받는 애정에 기반을 둔 인정. 그러니까 거의 애정과 돌봄에 가까운 인정일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가까운 관계에서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애쓰고 파트너와 대화하고 주변 관계를 만들어 보려 노력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만약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헤어지거나 멀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가까운 곳에서의 가치 있음보다는 더 넓은 사회에서의 쓸모 있음에 가깝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와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계속 사회에 닿을 수 있는 끈을 찾아야 하고 서둘러 복귀해야 하며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식으로 사회에 발붙일 수 있는 기반을 쌓아가야 한다. 이는 스스로 잘 이해하며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쓸모있는 느낌의 기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할 듯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에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머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로, 억지로 그저 인정하며 이해해야 하는 문제에 가까워서 그 각자 중요한 것에 대한 느낌을 뛰어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각자 서로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치 기계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듯이 서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외우고 주입식으로 암기해야 한다. 사실 그것이 대화이고 이해인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쓸모있음에 관해 스스로 얼마나 잘 아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 또한 서로에게, 상대에게, 각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은 관계를 결정한다. 삶이란 그렇게 쓸모를 찾아 나서는 일인 것이다.